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거는 다가구를 위주로 이제 1%를 다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재개발 투자죠. 재개발을 활용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제가 이건 처음 알았어요. 재개발이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네. 아파트는 집대성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세팅된 아파트는 그냥 좀 분석이 좀 쉽잖아요. 네. 근데 재개발은 그 안에 아파트를 포함한 재개발도 있고 상가도 있고 네. 다세대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뭐 좀 하물면은 특수물건이 도로도 있고 뭐 5만 개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막 혼재가 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이런 물건들이 간평들이 다 다르게 나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고 어떤 게 유리한 물건이 될 수 있는지 뭐 개개인별로 다 다르겠지만은 좀 그 특징들도 조금 알고 싶고 그렇습니다. 재개발 매물을 고르는 기준은 네. 일단은 한 가지로 좀 명확한 것 같아요. 다른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근데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면 규모가 작은 빌라를 대부분 노리고 또 어떤 책에는 재개발은 빌라를 사야 된다 이런 책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거는 덩치가 큰 다가구도 적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 그 임차인들이 있으니까. 예, 전세를 맞추면 네. 다양하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냥 거기 그래만 좀 그 원칙에만 좀 매몰돼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 매물이 좋다 나쁘다는 네.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시기에는 이런 매물이 유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좀 작은 뭐 빌라가 유리하기도 하고 근데 시장이 좀 진행이 되면 네. 좀 중대형을 좀 선호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좀 네. 8사 이상. 네. 그렇게 되면 좀 큰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나는 실거주를 위해서 8사를 선택하고 싶은데 빌라를 투자라고 해서 빌라 투자했는데 5급밖에 안 돼. 예. 예, 그럴 수도 있으니 그 어떤 뭐가 딱 유리하다, 뭐가 딱 불리하다 이런 건 없고 흐름에 네. 따라서 이렇게 좀 변하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들이 다 다르니까 그런 것 네. 같고 네. 그리고 네. 이제 요약을 좀 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다세대는 일단은 작은 돈이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다가구는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해 가지고 그 들어갈 수 있는 걸 줄일 수 있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그게 저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되면은 1+1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크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예. 일단은 그 다가구도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은 잘 활용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작은 돈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 책에 또 써놨지만 네. 저는 주로 사람들이 그때 당시 찾지 않았던 네. 다가구를 위주로 이제 1+1을 얻는 전략으로 좀 계속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찾지 않았거든요. 찾지 빌라는 않았고. 많이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일화를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 구역에 이제 다가구를 살려고 가면은 네. 부동산에서 좀 이상으로 쳐다봐요. 여기 재개발 구역이라고. 재개발 구역인데 왜 이런 다가구 단독주택을 사러 왔냐. 그래서 그냥 그거 보여달라. 그러면 매물장이라고 하죠. 매물장을 한참 뒤져요. 한 6개월 전 정도의 매물장을 뒤져서 연락해서 집을 보러 가면 집주인들이 너무 반가워해요. 나 내 물건을 사주는구나 이러면서. 드디어 팔고 싶었는데 네. 집을 보러 오니까 막 네. 맨발로 막 뛰어나와요. 뛰어나와서 이제 그러면 협상력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위를 내가 가지고 있고 선점을 하고 있으니까는 협상을 하기 더 쉽겠네요. 그래서 책에서 미운오리 새끼의 다가구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게 미운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걸 나중에 끝까지 이제 입주까지 간다면 새 아파트 2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적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죠. 자산 증식에는 최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하기에는. 그렇구나. 그냥 사람들이 그냥 공부만 조금 더 하면은 다가구가 참 유리한 게 많다라는 걸 조금 알 수 있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책에도 써놨지만 다가구에 대한 편견이 되게 많아요. 재개발 지역에서 감정 평가가 안 나온다, 투자금이 많이 든다, 해제되면 망한다. 왜냐하면 덩치가 크니까 제일 타격이 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편견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예전에는 다가구를 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다가구를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제일 좋은 게 아파트로 지은 1+1인데 일단은 다가구는 한 단계 개발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로도 업자들이 만들어서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되면은 뭐 이렇게 되니까는 오히려 조금은 땅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하다는 생각도 좀 많이 땅을 들거든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해제가 다 돼도 다음을 모색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뭐 북도로 낀 단독주택은 북도로 좋죠. 빌라 업자가 그냥 바로 사죠. 해제되면 바로 팔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맞아요. 다세대 빌라는 해제되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대로 빌라고 노후된 빌라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북도로가 왜 빌라에 하는 사람이 유리하냐면은 사선 제한이 없거든요. 북도로는요. 이게 살기에는 남향이 좋은데 사업성은 북도로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제 북도로는 진짜 그 나오면은 그 업자들이 바로 가져가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공감하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또 있는데 혹시 특수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수 물건은 되게 접근하기 어렵다 생각하는데 저는 메리트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특수 물건이라고 하는 게 토지, 뚜껑이라고 하는 무허가 건축물, 또 뭐 통상가도 있고 상가주택. 그런 게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재개발 투자죠. 왜냐하면 취득세가 상대적으로 싸져 버렸어요. 4.6%. 원래는 1.1, 4.6이었을 때는 되게 비싸서 건들지도 않았는데 취득세 중과가 되니까 12.4%를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상가나 토지나 이런 거를 사는 게 더 유리하게 바뀌어 버려서 그렇죠. 요즘 또 좀 지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710 대책 이후에 뭐 좀 취득세 중과 이런 게 나오고부터 그런 쪽을 좀 재개발 투자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죠. 그렇겠네요. 왜냐하면은 토지에 대해서도 4.6%니까 집을 3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취득세가 12.4%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상대적으로 전세가 역전이 됐네요. 다주택자들이 이제 선호하는 매물이고 작년 초반 때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때 뭐 경기도 서울은 좀 비싸서 안 되고 경기도에 통상가 있죠. 통상가. 통상가를 좀 감정평가 좀 많이 나오는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나오는 경기도에 그런 거를 대출을 한 80% 땡겨서 내자본 한 1억 정도에 사게 되면 걔가 감정평가 9억 되면 입주권 2개 상가를 하나 주거든요. 1+1 플러스 1. 그 청와대 그 유명했던 흑석동에 그분이 했던 그 예술이잖아요. 예술. 예술 기술을 예술로 만들었죠. 내 돈 1억 한 5천 정도 들여서 아파트 2개에 상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레버리지야. 그 80%가 레버리지고 만약에 그거를 법인으로 했다면 비용도 그 이자도 비용 처리예요. 그래 비용 처리죠. 그리고 심지어 임대료가 나와요. 그 상가에서. 근데 얘를 이주하면 이주비를 또 대출을 대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법인은 이주비 대출 안 받잖아요. 이주비 대출 안 받아요. 안 받고 그냥 근저당 물고 가도 어떤 조합은 그냥 냅둬요. 또 은행도 이자만 잘 내면 그냥 냅둬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끼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뭐 차액이 한 15억, 60억 생기는 자산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큰 자산이 생기는 거죠. 야. 그래서 한참 작년 초 뭐 이럴 때 왜냐하면 주택이 다 막히니까 이제 상가 쪽, 통상가 쪽으로 가서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초기 재개발 이런 거를 하면은 재개발 투자를 이제 오랫동안 정통 재개발을 했던 사람들은 초기 재개발은 나쁜 투자고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도 초기 재개발을 좀 조심하라고 얘기 많이 해요. 조심해야죠. 어떤 투자든 다 리스크가 있고 걔를 테이킹하면서 내가 자신 있으면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투자, 나쁜 투자가 어딨냐. 불법을 하지 않고 정당하게 투자를 했으면 수익을 올리면 그거 수익을 올리고 걔를 또 반복할 수 나만의 원리가 있으면 걔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해요. 어떤 대상이 얘는 나쁘다, 얘는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저도 이제 초반에는 저런 투자는 나쁜 거야 이런 생각 나쁘다기보다는 나는 내가 잘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아.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의 기회를 더 막을 뿐이에요. 걔의 원리가 뭔지, 걔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연구해야지. 그런 거는 나는 하지 않아. 이렇게 막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런 초기 구역 또 투자에 대한 기회를 보려고 왜냐하면 제 720 되면서 이제 다 막혔잖아요. 막히고 네, 예. 제가 어떤 거 되면서 막혔다고요? 710 710 예. 617 710 되면서 710 대책. 다주택자 중과세 되면서 네. 또 법인 중과세 되면서 그렇죠. 예.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오직 1억 미만의 공시지가 1억 썩빌이라고 미만. 하는 빌라, 예. 뭐 지방의 아파트.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오르는지 네. 이제 그거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세웠죠. 어떤 지역이 이런 거를 투자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기 재개발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초기 재개발이 아니고 네. 빌라 갭 투자예요. 빌라 갭 투자. 빌라에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는 거고 네. 다만 재개발 테마를 타고 있을 뿐이에요. 네. 네, 그런 데를 찾아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제 거기에 어떤 조건이 맞으면 되는지를 좀 정의를 했거든요. 일단 잘 썩은 곳이라고 하는데 네. 잘 이렇게 노후도가 좀 되는 곳을 좀 찾아야 되고 왜냐하면 새 건물만 많은데 거기가 그런 테마가 생길 리가 없거든요.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노후도가 충족이 되고 주변에 성공 사례가 있으면 돼요. 이게 옆 동네는 재개발을 해서 올라갔는데 얘는 그대로 있어. 이 지역 사람들이 뭐를 생각할까? 저 아파트를 보면서 아 여기도 되지 않을까? 우리도 하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처음에도 말했듯이 얘는 갭 투자예요. 갭 투자란 전세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요. 전세 수요가 받쳐주는데 네. 상품만 썩은 곳 네. 또는 옆에 이주 수요가 뭐 발생할 예정이어서 네. 이주 수요로 전세가 찰 만한 곳. 왜냐하면 저는 투자금을 줄여야 되니까 전세를 맞춰서. 네. 그런데 겹치는 데를 네. 뭐 찾으면 되고 네. 거기 플러스 주변에 일반 분양이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네.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일반 분양을 딱 터지면서 어깨동무를 하겠다. 전국의 관심을 또 받잖아요. 어디가 일반 분양 된다. 일반 분양이 되면 또 분양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뭐를 생각하냐. 책에도 있지만 나도 새 아파트 살고 싶은데 아파트. 분양권 살 돈이 없고 청에서 떨어졌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런 흐름이 이제 오기 때문에 그런 데를 찾아서 겹치는 데를 찾아서 투자를 하면 뭐 들어갈 때 이제 전세금이랑 매매가는 거의 같게 들어간다면 리스크가 그렇게 많은가 좀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지 않나요? 예를 들어 초기 재개발 제가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기. 근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재개발 투자가 아니에요. 갭 투자라고요. 빌라 갭 투자고 갭에 의해서 투자금 들이면서 진입을 한 다음에 시세 차익이 있으면 이제 그때 적절한 시기에 팔면 되지. 얘가 아파트가 될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거네요. 그냥 완성될 때까지 기다린다가 아니라 어차피 뭐 지금 기준으로 바뀌겠지만은 관리처분인가 이전까지는 투기과열지역은 뭐 이제 거래가 되는 거니까 그 단계별로 내가 포지션을 조금 가져간다라는 걸로도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뭐 내가 거기 실수하면 개인 명의로도 할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요즘 많이 하는 법인 명의로 많이 하죠. 네, 법인 명의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질문을 한 개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을 활용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제가 이거는 처음 알았어요. 2월 가세제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좀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증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거 한 번만 좀 소개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생각했던 거는 이제 투자 시점에 이제 파는 것까지 좀 고려를 해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자했던 이제 재개발은 거의 대부분 임사를 다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투표 95조 5항에 양도세 100% 면제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멸실 전에 2년 동안 이제 임대를 주고 다시 아파트가 지어져서 8년 동안 계속해서 임대를 주면 두 개가 이어진 걸로 해석을 해서 국토부 서면 질의했더니 얘는 양도세 100% 면제된다. 그래서 그거를 믿고 다 등록을 해놨는데 이게 멸실된 다음에 아파트에 다시 임대사업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임대사업을 막아버렸잖아요. 물론 이게 언제 다시 살아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방법이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그러면 이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이제 찾다가 찾은 게 부부간 증여를 활용을 하면 네. 재개발 그 입주권에 대해서는 절세를 좀 크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취득세도 거의 안 들고. 네. 그러니까 증여를 하려면 저희가 증여 취득세와 증여세 두 개를 두 번을 내야 되는데 네. 이 재개발은 증여에 정말 그 멸실된 재개발, 네. 멸실된 재개발은 증여에 정말 최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증여 취득세를 낼 때 네. 2022년까지는 네. 공시지가, 공주가, 공시가 기준으로 내거든요. 네. 근데 얘가 멸실이 돼버리면 건물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토지만 남아. 그러면 토지의 공시지가로 증여 취득세를 내는데 이 빌라라고 하면 이 빌라의 토지가 4평밖에 안 돼. 4평에 증여 취득세를 내면은 증여 취득세를 내면은 정말 백만 원도 안 나오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걸로 증여 취득세를 내고 제일 최적이 이제 멸실되고 동호수 추첨 그 직전인데 이제 동호수 추첨되고 바로 동호수 추첨되면 얘를 또 아파트로 감정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거래 사례가 쌓이기 전에. 그럼 아파트로 감정평가를 받으면 미래의 아파트의 가치로 증여를 해버려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얘를 뭐 2억에 샀어요. 2억에 샀어요. 근데 얘는 새 아파트가 되면 한 6억 정도 돼. 뭐 7억 정도 돼. 그러면 7억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증여 취득세를 뭐 한 100만 원 내고 증여세를 내면서 이제 증여를 하면 되는데 증여가 그러면은 그 아파트의 감정가에 증여세를 내는 거예요. 네, 증여세를 내는데 부부가는 6억까지잖아요. 그러니까 7억이면 1억이 넘어가면 10%잖아요. 1,000만 원 내고 7억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걸 가세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혹시 이주비나 이런 게 걸려 있으면 명의가 넘어가 버리면 이제 회수될 가능성이 있으니 명의를 뭐 1%만 남기다든지 명의를 한다든지 그런 게 좀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넘겨버리면 그때부터 5년을 있어야 되죠. 근데 3년 동안 어차피 짓고 있죠. 하고 2년 동안 전세 한 바퀴 돌리면 저는 이제 7억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2억에 샀는데 5억에 제가 만약에 이거를 8억에 판다 치면 2억에 샀다 8억에 팔면 6억에 대한 양도세를 엄청 많이 내야 되는데 제가 7억을 인정을 받게 되면 1억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는 진짜 이제 그러니까 2월 과세로서 증여는 5년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지 첫 취득 가액을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한번 준공 기다리고 전세 한번 맞추고 하면 5년 이상 지날 거니까 그때 하면은 처음에 비싸게 양도세를 비싸게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부부 공제 6억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면은 좀 절세를 크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부부 한 명당 6억이니까 뭐 이거는 여러 개 있다면 이거는 주고 저거는 받고 주고받고 해도 되는 거네요. 다른 거 제가 같은 공동명의한 게 있어서 같은 물건을 주고 받아도 되는지를 알아봤는데 새로운 사실이네요. 알아봤는데 이거는 가능은 한데 얘는 좀 조심해야 돼요.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봐서 세금 추징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일단 그거는 안 하고 그냥 다른 물건, 이 물건 내가 받고 저 물건 주고.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같은 물건은 아니고 다른 물건으로는 해도 되겠네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 그러니까는 요약을 하면 그거예요. 취득세는 싸게 내고 취득세는 싸게 내는 거는 토지 뭐 빌라가 4평 정도밖에 토지밖에 안 남았으면은 4평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 거고 양도는 증여가 부부간에 6억까지 공제가 되니까 나중에 훗날에 이제 전세까지 맞추고 그다음에 집까지 준공을 기다리고 하면은 그 공제대 받은 거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게 그걸 하니까 양도세를 내니까 절세를 할 수 있고 더불어 부부간에도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절세 전략을 펼칠 수 있다. 여기 써주신 것처럼 어디에 써주셨어요? 제일 아래 최초 취득 시에 단독 명의로 유리한 경우도 있고 코코바비님 그다음에
이게 지금 가치가 너무 커서 얘가 12억이에요. 그러면 공동명의에서 이제 절반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좀 싼 데는 단독명의에서 이렇게 다 주는 게 낫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가격대를 보면서 가격대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왜냐면은 부부간의 공제가 6억이니까 이게 나누면은 이제 양도세가 사실은 세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